몇 달 전 암 선고를 받은 40대 주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초기라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 진단 이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었죠. 제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주던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고 암에 걸린 절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려 10살 차이랍니다. 직장 상사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싫어했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계셔서 제가 실례인 줄은 알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형수님보다는 저 형이 너무 아깝잖아요. 능력도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저 정도면 괜찮아.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시는 건가 해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어린 딸 시집 보낸다는 게 그거 말고는 상상이 안 돼서요. 아, 그런가요? 하긴 저도 우리 딸이 참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돈 총각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속이 알찬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서로 잘 맞고 아껴주니 지금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형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은 더 될 텐데. 형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나는 또 형수님이 형 다리 붙잡을 꼬투리라도 잡았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만 입 못 다물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해? 얼른 장모님께 사과드려. 이런 말 하려고 여기까지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아시다시피 제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요. 급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지만 형은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거든요. 어쨌든 기분은 나쁘실 테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견례에서 시동생은 남편에게 끌려가듯이 나갔고 남편은 결혼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망나니 같은 시동생 때문에 결혼을 고민했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평생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죠. 시동생이 남편의 결혼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장남이었던 남편은 능력이 없었던 시부모, 철없던 시동생을 대신해서 시댁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가져다 주었고 그걸로 다른 식구들이 먹고 살았죠. 특히나 시동생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지 않고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며 살았고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시동생을 가만히 둔 건 아니었는데 무시도 해보고 연락도 안 받아봤지만 그럴수록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매달렸고 그걸 바라보지 못한 남편은
시동생까지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어미야, 이번 주말에 동네에서 근교로 단풍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더라. 올해 단풍은 아주 꽃같이 예쁘게도 폈다면서 다들 간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형편에 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래도 다들 간다는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니? 그래서 말인데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살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저번 주에 제가 용돈 보내드렸는데 그거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머님 여기저기 쓰실 게 많다고 하셔서 제가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이번 달에는 써야 될 곳이 좀 많아서요. 아니면 도련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다면서 말하던데. 걔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나저나 너희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니? 애들이 큰 것도 아니고 식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고작 참가비도 못 내주니?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 전에 아들이 할 때는 부족하단 말 한 번도 안 하던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부족하다니? 어머님, 결혼하고 드리는 용돈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넉넉하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요. 일단 여행 가시는 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 안 되면 도련님한테라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휴, 됐다.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집구석에 앉아서 돈만 쓸 궁리하는 노인네가 뭐 그렇지. 됐다. 얘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다 가는 국내 여행 해외도 아니고 국내로 가는 여행도 못 가는데 뭐 대처지에 무슨 여행이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 후에도 시부모는 여전히 남편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찾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부모의 억지를 모두 막을 순 없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용돈에 대해서 꺼내시진 않으셨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동생과 저희의 경제력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저희는 10년이 지나고서도 이것저것 전세로 이사 다니며 살았지만 시동생은 번듯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이번에 장훈이 집 구해서 나가는 거 알고 있지? 방 2칸짜리 아파트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또 집도 마련했으니 결혼할 여자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들 시간 좀 비워두고 와서 도와주렴. 언제 철들까 했는데 10년 꼬박 일하더니만 기어이 자기 집 마련하고 나가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에이, 엄마. 내가 좀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방 2개가 뭐야. 4-5개는 되는 큰 집 하나 장만했지 뭐. 아쉽긴 해도 그럭저럭 깔끔하고 좋은 집 구한 것 같아서 나도 뿌듯하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막내 장하다 장해. 어릴 때는 네 형이 그렇게 똑똑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에휴, 내가 10년 동안 쟤네 이사 다니는 거 보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나마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잘 풀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혼만 하면 엄마 소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부잣집 여식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니? 상훈이 너희들도 앞으로는 돈 좀 아껴서 모아가지고 집 장만 좀 하렴.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어째 10년 동안 집 하나를 마련을 못하니? 엄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불쌍하고 안쓰러우셨다면 용돈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야죠. 아니, 적어도 장훈이 저 자식 생활비는 저희가 주는 용돈에서 내치지 마셨어야죠. 제가 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세요? 진짜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뼈 빠지게 20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쉰 적이 없이 일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죄 없는 와이프까지 시댁 뒤치다꺼리하게 만든 거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너 생색내는 거니? 내가 널 20년 동안 애지중지 고이 키워줬으면 너도 키운 값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네 공부시킨다고 우리가 막내를 제대로 못 돌봐줘서 이제라도 챙겨주려고 한 거야. 왜? 동생이 집을 장만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형이 돼서는 쪼잔하게 식구들 앞에서 화나내고 이게 형으로 할 짓이니? 그동안 시동생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에서 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시동생은 본인이 버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선 너무 속상해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그동안의 노력은 대수롭지 않아 하셨죠.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셨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에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뒤늦게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온 시모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용돈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상훈이 아빠나 나나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처진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상훈이한테 좀 잘 얘기해봐. 나도 순간적으로 좀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그냥 장훈이가 오래간만에 기특한 일을 했잖니. 어머님,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 노력한 건 맞잖아요. 저도 속상한데 남편은 더 속상하죠. 시동생 생활비까지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저한테 남편 구슬려보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용돈은 주면 끝 아니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장훈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야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지만 장훈이는 혼자잖아. 벌써 40대인데 언제 결혼하고 자식 보겠어. 내가 장훈이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래.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편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속상해했고 거기에 저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에 미안해했죠. 한동안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상황은 시부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모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전처럼 막무가내인 상황들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이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지사장으로 발령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릴 것만 같았는데 조용했던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연락이 와 알게 되었어요. 얘, 어쩌면 좋니? 장훈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먹었단다. 오늘 갑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어쩌니? 그 집을 진짜 날려야 되는 거니? 혹시 상훈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사기요? 아니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도련님 보러 간다고는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고 했었나? 근데 돌아와서 별 얘기는 안 했었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사기당했다고? 남편이 알았으면 얘기를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좀 물어봐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장훈이는 그냥 사기 당했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날릴 필요가 있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장훈이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 텐데 너네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휴, 그 집이 아까워서 어쩌니? 회사도 그만뒀다던데 어떻게 하니? 무슨 상황인지는 일단 알아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아니 그저께 남편한테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차 빌려달라면서 가지고 갔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갑자기 본가로 들어온 시동생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은 그동안 밖에서 노름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10년을 꼬박 일해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 나서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고 노름에 빠져 그동안 출근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였죠. 노름의 말로는 재산의 탕진이었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남은 시동생 빚을 갚아달라고 하셨고 결국 남편은 시동생의 돈을 갚아주게 되었어요. 단 조건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죠. 한동안 시동생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녔고 남편에게도 돈을 꾸준히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지 돈만 생기면 노름은 아니지만 뜬구름 잡겠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 나섰죠. 형, 내가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왔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내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완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솔직히 나이 들어 직장에서 막내하는 것도 꼴사납고 그냥 내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 나이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가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그 꼴사나운 상황이 생기기나 했겠냐? 사업이고 뭐고 뭐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거 수습할 생각이나 해. 도련님, 저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별로 안 좋대요. 그냥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는 내가 뭐라든 안 입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형한테 물어보는데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형이 형수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버는구먼.
동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혹시 형수, 형이 버는 돈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너무 양심 없죠. 버는 돈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데. 이런 얘기는 그냥 가족끼리 할 테니까 형수는 빠져요. 너야말로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네 형수 말이 맞아. 아무리 급해도 아무거나 시작할 수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 아무리 너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수는 형수야.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마라. 에이, 형. 내가 형수보다 8살은 더 많아. 형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쨌든 형도 생각해봐. 내가 잘 돼야 엄마 걱정도 덜고 그러면서 형 걱정도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 형 버는 돈도 많잖아.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얼른 형 돈 갚을 수 있어. 시동생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탕 크게 돈을 벌려고만 했어요. 뭐 하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없이 노름이든 투자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 자꾸만 사기를 당하곤 했죠.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이 답답했지만 혼자서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철없는 시동생은 40대까지 혼자였고 여자를 만나봐도 오래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철없고 아나무인이니 만나줄 여자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40대 후반이 되어 동서를 만나게 되었고 시모는 시동생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동갑이었고 시동생 회사에 가끔 오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결혼을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끼리끼리가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 어리다는 형수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장훈 씨랑 8살이나 차이 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액면가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역시 출산이 무섭긴 해요. 그렇죠? 나는 얼굴 보고 형께서 다른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했나 했잖아요. 어머어머, 형님은 좀 관리를 하시긴 해야겠다. 남들이 보면 저나 형님이나 같은 나이인 줄 알겠어요. 아, 아닌가? 내가 좀 더 젊어 보이나? 아, 그렇지. 자기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 여기 내 와이프 될 사람. 서로 친하게 지내요. 엄마한테는 이미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도 형수한테도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한국은 아직까지 나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잘 존대해 주시고. 에이,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또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려고. 나 그런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형님, 친하게 지내요. 저보다 어리지만 이 집에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사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전 형님만 믿고 있을게요. 동서는 동네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듣기로는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는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제 일에 대해서 비아냥댔고 시동생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내내 바빠가지고 얼마나 벌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나야 예약 있을 때만 가서 잠깐 일하고 수십만 원 받지만 형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고작 1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면 뭐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비교하면 좀 허무할 때 없어요? 여보, 형수는 저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코딱지만큼 벌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바로 능력 있는 우리 형 만나서 그런 거지. 생각해봐. 조카들 어릴 때는 잠깐 쉬고 바로 어린이집 보내서 거기서 다 키워주고 돈은 그만큼 벌면서 누리는 건 몇 배는 더 되고 이러니까 대우해주지. 얼마나 좋아? 그런가? 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 동생보다도 어린데 고작 10만 원 벌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짠하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내 가게 와서 청소라도 할래요? 내가 샵 청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업체 부르고 있는데 형님 버는 것보단 훨씬 많이 쳐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버는 거 비교하면 한참 적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 또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그냥 돈이 적을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듣기로는 남편이 어릴 적에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돈돈 그런다고 해서 난 또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별로 안 버니까 돈이 별로 안 되니 그동안 돈돈 거렸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시동생 부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무시하곤 했어요. 저 역시 시동생 부부가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 불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폐암에 걸렸답니다.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극초반이라 항암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남편도 휴직계를 내고 제 간병을 도와줬어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폐암에 걸린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초비상이던 날 갑작스럽게 동서의 도움 요청에 저는 부랴부랴 동서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은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부탁한다고 전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길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도와줄게요. 아, 형님. 이렇게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 쓰려고 차 세차를 맡기려고 했는데 오늘 문이 닫아버렸네. 형님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세차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세차요? 동서, 지금 세차해달라고 말하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미안한데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최악이고 밖에서 세차는 못 도와줘요. 저 항암 하는 거 알죠? 호흡기 관리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겠네요. 에이, 형님. 이 정도 날씨는 괜찮아요. 저도 이럴 때 골프 라운딩도 가고 그러는데 별탈 없었어요. 형님 너무 자기 몸 아끼신다. 어차피 암도 완전 극초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형님, 놀고 먹느니 푼돈이나 버세요. 여기 10만 원이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알죠? 깨끗이 안쪽까지 잘 닦아줘요. 황당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은 시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죠. 저와 동서는 깜짝 놀랐고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 눈에는 살기가 보일 정도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올해 결혼한다고 축하해 줬더니만 역시나 개념 밥 말아먹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지금 아픈 사람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한테 급하다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뭐? 세차를 해? 니들이 제정신이야? 형, 진정해. 그게 아니라 그냥 겸사겸사 형수도 집에서 쉬고 있고 우리가 저녁에 나가봐야 하는데 세차장이 문도 닫았다고 해서 형수랑 형 다 쉬고 있으니까 돈 날 구멍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지. 형수도 미안해하고 있다며. 자기 때문에 형 일도 못하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이딴 식으로 준다고? 니들 눈에는 이게 도움이라고 보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그래, 니들 그렇게 돈돈 하면서 우리 걱정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푼돈 1억 갚을래? 아니면 네 부인 바꿀래? 둘 중 하나 선택해. 아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무리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만 원에 세차해달라고 하는 거면 우리도 후하게 쳐준 건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형수,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극초반이면 그냥 항암 받으면 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오버하는 거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장 1억 내 통장으로 안 보내면 니들 그 잘난 사업장 압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거 싫으면 당장 네 와이프 치워.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비로소 동생을 잡아줄 사람이 있겠다고 좋아했지만 동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단박에 시동생과 마찬가지인 여자구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적으니 더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오니 남편도 혹시나 몰라 저를 쫓아오게 된 거였죠. 더욱이 황당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아픈 손가락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에게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쫓아온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걸 끝으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모두 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줬던 돈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니? 너는 나이 든 동생이 평생 혼자서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든 감정적으로 당장 내놔라 하지 말았어야지. 애가 오죽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말하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보고 세차하라고 하면서 시켜서 남편이 화나서 말한 거예요. 1억 빌려준 건 저도 몰랐고요. 남편이 많이 화나서 지금 말씀하셔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애미 너도 좀 그렇다. 애비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말려야지. 솔직히 말하면 폐암 초기는 암도 아니라더라. 항암만 받으면 낫는 걸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천륜을 끊어서야 되겠니? 네가 아니고서야 우리 집에 분란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애미 네가 아파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니? 그러게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암이 뭐니? 우리 집에서 제일 젊은 애가 에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 사신 거예요? 와이프 아프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실 건데요. 폐암 초기면 암이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 아프셔도 저 그 앞에서 죽을 병 아니니 괜찮다고 해도 되겠어요? 평생 우리 집에 희생하고 산 사람이에요. 주변 보면 와이프만큼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 어디 한번 끼고 살아보세요.
앞으로 당신 아들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이 집에도 찾아오시지 마세요. 그 와중에도 모든 분란이 제 탓이라는 시모에게 남편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연을 끊겠다 선언했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동서가게에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이미 시동생과 결혼을 할 때 가진 채무로 압류 위기에 있었던 샵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빌고 빌어 빌려줬던 돈이었죠. 채무를 정리하고 시동생 부부가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성한 차용증으로 남편은 동서에게 압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서는 샵이 망해 접어야 했고 이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네요. 지금도 시모모형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데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 역시 남편이 주는 용돈이 끊기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 생활할 돈만 벌어두고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고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남편이 노력한 게 너무 아깝고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끈질겼던 남편의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정리했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 있네요. 지금껏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덕분인지 이사를 온 곳에서도 남편은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끊었어야 하는 걸 너무 늦었다며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남편이 기특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구독하다 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어려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역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뒤 보육원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엔 어떻게 부모님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좋은 계기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입양이 되었습니다.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친딸 그 이상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네요. 그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아요. 친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이제부터 아줌마 아저씨가 우리 나리 엄마 아빠야. 알겠지?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럼 저 이제 아줌마 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불고기도 많고 잡채도 주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나리가 먹고 싶은 거면 이 아빠랑 엄마가 뭐든 다 해주지. 이것뿐만 아니라 사달라는 것도 다 사줄 거야, 이제. 우와, 신난다. 저 그럼 아줌마 아저씨 따를래요. 원장 선생님, 저 이제
이 아저씨 아줌마네 가서 사는 거래요. 날이 이제 다른 집 가서 살아도 선생님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착한 날이 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렴.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동네 시장에서 조그만 순댓국집을 하셨어요. 그래도 털을 잘 잡은 덕분인지 동네에서는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는 순댓국집이었죠. 집이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 하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입양이 돼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름도 바꾸게 되었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몸소 느끼며 살았어요. 어느 날 어느 여자애들이 다 그렇듯 자연스레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길로 전 피아노에 매료되어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예체능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전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의 정석대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예중 예고를 지나 음대까지 진학하게 되었네요. 그만큼 피아노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닐 때는 아빠가 많이 태워다 주셨어요. 집에서 학교가 멀었기 때문이죠. 정말 친딸만큼 귀하게 자랐네요. 그 대학교에 들어가니 날고 긴다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한평생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전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죠. 저와 같은 한국인이고 유학생이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유학을 한 친구여서 그런지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모습에 빠져버렸죠. 한국인을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종종 보긴 했지만 거의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 넌 진짜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외국에서 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오빠의 마인드는 진짜 긍정적이고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아. 너야말로 진짜 부모님한테 사랑을 엄청 받은 게 느껴져. 긍정 에너지가 와닿는달까? 내가 긍정적인 친구를 좋아하거든. 진짜? 고마워. 사실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야. 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육원에서 날 입양하셔서 지금까지 키워주셨거든. 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날 입양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을 정도로 늘 잘해주셨거든. 덕분에 긍정적인 성격도 갖게 되었고. 와, 진짜 놀라운데? 사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었거든. 나 이 사실 처음 말해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아, 정말? 아, 진짜 그러네. 나도 한국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얘기야. 이게 통했나 봐. 오빠한테 술술 말하게 되네. 입양 시기도 비슷해. 나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입양되었어.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형이랑 차별 없이 키워주셨거든. 오히려 형이 더 구박을 많이 받을 때도 많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셨으니까. 그러게, 진짜 훌륭하시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하는데 항상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도 부모님은 너 덕분에 엄청 많이 웃으실 거야. 너 하나로 인해 집 분위기도 달라졌을걸?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신기하게도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입양아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쁨 또한 컸네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 진짜 부모님 사랑 엄청 받고 자랐거든. 오빠도 마찬가지라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우린 운명인가 봐.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내가 여기 유학 온 것도, 네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진짜 인연 같아.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저의 독일 생활은 행복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어요. 꼭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남자친구도 곧 졸업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먼저 들어온 저는 이제 졸업을 하였어요. 여건이 되면 유학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릴 수가 없기에 취업처를 알아봐야 했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늘 상위권 성적만을 유지하였지만 유학 생활 동안 교환학생이 전부인 저를 오라는 곳은 많이 없었죠. 전 그렇게 간간히 입시학생들 레슨을 봐주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입시학생들을 봐주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많이 느꼈네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좋은 예고에 붙거나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을 보며 피아니스트가 아닌 지도자의 꿈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만남이 이어졌죠.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남자친구도 멋있었지만 한국에서 회사원이 된 남자친구도 제 눈에 너무 멋있었네요.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솔메이트 같은 존재였기에 바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미룰 것도 없었죠.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같아. 우리 결혼하자, 지혜야. 내가 잘해줄게. 너무 고마워. 프로포즈 해줘서. 나도 오빠한테 정말 잘할 거야. 오빠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먼저 뵙게 되었죠. 부모님은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오다니 너무 꿈만 같네. 원치라고 아주 인상도 좋고 반가워요. 임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빠르나? 우리 지혜가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할 때도 됐다니. 예, 아버님,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지혜가 훌륭하게 자란 게 부모님을 뵈니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다니. 아무쪼록 우리 지혜한테 잘해줘요.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바랄 게 없어요. 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지혜 눈에 눈물 내는 일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고요. 걱정 마세요. 화기애애한 부모님과의 식사가 끝나고 예상대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후 그 다음 주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일은 처음이라 너무 떨렸죠. 하지만 멋지게 자란 남자친구를 보면서 걱정은 넣어두자라고 생각했네요. 그것이 저의 방심이었지만요. 너무 떨린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진 않으시겠지? 혹시나 해서 걱정되네. 아무래도 입양아인 것도 걸리고. 에이, 걱정할 것도 많다. 나도 입양아인데
뭐 부모님도 나 차별 없이 키우셨고, 입양에 대해 편견 있으시진 않아.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꼭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머님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있어? 선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밥 한 번 먹는 건데 뭘 부담되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아마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응원 덕분인지 긴장감은 조금 사라진 채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첫인상은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 가득이었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채혁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니,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도 재혁 씨한테 아버님,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리 천천히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 밥을 먹고 분위기는 하하호호 좋았어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 후로 살얼음판이 되었네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나?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궁금하군. 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어려서부터 장사하시면서 제 뒷바라지 다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아, 무슨 장사요? 시장? 우리 재혁이가 이런 얘긴 도통 안 해줘서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럼 시장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아, 네. 순댓국집 하세요. 어려서부터 하셨던 거라 단골들도 많으시고 시장에서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키워주신 거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부모님은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표정이 돌변할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아,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요. 아가씨, 잘 돌아가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으니. 재혁아, 우리 간다. 이따 집에서 보자. 예비 시아버진 헛기침을 하시곤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을 하시곤 두 분이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문을 나가셨죠. 순간 제가 어안이 벙벙해지며 이게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을 무렵 남자친구는 곤란하다는 듯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댓국 장사하는 게 크게 흠잡힐 일인가요? 정말 기가 막혔죠. 아, 지혜야. 아, 미안해. 부모님이 그냥 괜한 편견 때문에 그러시는 걸 거야. 내가 집에 가서 잘 설명할게. 너무 놀라지 마. 무슨 설명? 아니, 이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죄 지은 거 아니잖아. 이게 설명까지 필요해? 아,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아마도 그냥 자그마한 회사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나 봐. 그게 무슨 상관인데. 회사 운영하는 집딸은 되고 순댓국집 운영하는 집딸은 안 되고? 자기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미안하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아니, 연락하지 마. 난 우리 부모님 무시한 사람들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가 막혀. 나 갈게. 이제 연락 안 해도 돼. 그 길로 전 식당을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내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받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줄 순 없었기 때문이죠.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보니 정말 허탈했죠. 그렇게 전 일만 하며 보냈어요. 이별의 아픔이 쉽게 잊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학생들 레슨을 무리하게 잡고 일만 했네요. 부모님은 결혼 얘기가 벌써 나와도 나와야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자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정말 면목이 없었네요. 지혜야, 아니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제육군네 부모님이랑 만나서 밥도 먹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냥 뭐 그렇지. 결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야지. 엄마는 걱정 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육군이 너 속상하게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부모님이 좀 그래 하시니? 아니, 무슨 절대 아니지. 날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날 곱게 키워줬는데 안 그래? 걱정 마요. 엄마 아빠에게 차마 순댓국집 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둘의 문제라고만 애둘러 말을 했죠. 하지만 눈치 빠른 엄마는 분명 그 집 부모님께 인사를 간 뒤부터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연락이 왔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학원에 찾아오고 저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했어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너한테 굴었던 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헤어지자고 하지 말아줘. 그때 내가 다 설명했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상처 줄 수 없고 그런 집에 시집 갈 수 없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시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안 되겠어. 나도 힘들어.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네 어머님 아버님을 원망해. 나한테 그렇게 모욕 주신 대가니까.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모질게 뒤돌아갔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모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는 남자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대신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확실히 설득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더 이상 저에게 모욕을 주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츰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좋아하셨고요. 다시 만나게 되니 더욱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자주 가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넌 아주 뻔질나게 이 집을 들락날락 하는구나. 재혁이 형 공무원 준비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시끄럽게 말이야. 어려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재혁이 아니었으면 말도 안 섞었다 아주. 격 떨어져 정말. 에휴. 아, 죄송해요. 이제 밖에서 만나든지 할게요. 공부하시는지 깜빡했어요. 재혁 씨가 잠깐 집에서 보자고 해서. 너네 아빠 엄마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너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고? 아니면 보육원에서도 안 가르쳐줬니? 기본 매너. 늘 저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셨지만 그냥 참고 넘겼어요. 남자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상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순댓국집이라서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본인 아들도 입양아 출신이지만 본인들은 교육자이니
어려서부터 잘 키웠다 이거죠. 너무 모순이었어요. 본인들은 입양을 해도 잘 키우고 식당하는 부모님들은 못 키운다는 그런 고정관념. 간간히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형님과도 마주쳤지만 딱히 대화는 없었고요. 간혹 형님이 절 빤히 쳐다보고 하셨지만 공무원 준비를 집에서 오래 하다 보니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네요.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형은 부모님들의 친자식이었고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아 지금 졸업 후 계속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집이 부유하여 언젠간 시업에 붙으면 된다는 마인드라고 했고요. 참 속으로 한심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욕할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기분은 너무 나빴지만 철저히 남자친구만을 위해 참았어요. 한편으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와 같이 남자친구도 입양하여 키웠으니 내심 속으로는 인품이 훌륭하실 거다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차마 부모님께는 부모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안 좋아하신다고 말하지 못했네요. 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서 사랑받는 줄 아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준비해오라는 예단이 무리가 많이 갔지만 저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돈도 모아둔 상태였고 학원이 입소문을 타 잘 되고 있었기에 예단을 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형과 같이 셋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자주 봐야 되지 않겠냐며 말이죠. 항상 남자친구 집에만 가면 형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 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친해질 기회가 될 것 같아 좋았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형과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대화를 해본다니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너무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와, 이렇게 재혁 오빠가 자리 만들어주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냥 뭐, 오빠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재훈 씨라고 해도 좋고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아, 그래. 그냥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오빠라고 해도 되겠다. 나한테도 오빠라고 하니까. 어때, 지혜야? 괜찮지? 괜찮지 그럼. 네, 그럼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도 재혁 오빠랑 되게 우애가 좋아 보이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 아, 네, 뭐, 재혁이가 저희 집에 온 후로 집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전엔 좀 우울하고, 뭐랄까, 하여튼 그랬었어요. 재혁이가 은인이죠. 부모님도 재혁이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고, 그래서 진짜 고마운 동생이에요. 그리고 밝은 지혜 씨 만나서 더 좋고요. 의외로 남자친구의 형은 말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다 틀렸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저와 똑같은 왼손잡이라 더 신기했어요. 왼손잡이세요? 저도 왼손잡인데 어렸을 땐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젠 편하게 왼손으로 잡아요. 아, 저던데. 신기하네요. 아, 지혜 씨도 재혁이랑 마찬가지로 입양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특별히 숨길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친부모님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입양이 되는지 그런 과정 있나요? 에이, 형.
아이, 무슨 그런 일을 꼬치꼬치 묻고 그래. 아무리 동생이 입양하라고 하지만 너무 편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나는. 사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보육원이고, 그리고 입양된 거거든요. 그 전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도 그게 참 의문이긴 하죠. 참 바보 같죠? 중요한 얘긴데 기억이 안 나다니.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좀 궁금해서. 혹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별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형과 함께 밥을 먹고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뭔가 살짝 묘한 느낌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처음으로 많이 대화를 해본 것도 신기했고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려나 보다 싶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곧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그쪽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신뢰를 범해 우리 부모님의 기분이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신신당부를 하겠다고 하였죠. 하지만 역시 변하진 않았어요. 본인들이 교육자라고 해서 순댓국 장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부모님께서 먼저 식당에 들어가셨고 전 따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전 식당 마당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멘붕이었네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오셨어요? 근데 혹시 사정이 있으셨나요? 아버님 옷차림이랑 어머님 옷차림이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비 시부모님의 옷차림은 가관이었죠. 어머님은 등산복에, 아버님은 조기축구의 유니폼을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 나온다고 때 빼고 광 내고 제가 옷도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뭐 대단한 집이라고 가져 입고 오냐? 그냥 편하게 밥 한 번 먹는 자리인데 안 그러냐? 아마 그쪽 바가냥마들도 이게 더 편하실 테고.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지혜네 부모님은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꼭 이러셔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원래 그런가요? 재혁이 너 아주 채만 나고 편했어. 말대꾸 한번 하지도 않던 착한 우리 아들이 쟤 만나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차라리 이 결혼 죽어도 못 시킨다고 하시지. 꼭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 모욕을 주셔야만 하나요?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셨고 저희 아빠 엄마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지혜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운동하시나 봐요. 건강해 보이시고 너무 좋은데요? 애써 운동복 차림에 대해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아파졌죠. 과연 제가 엄마 아빠에게 입양이 되고 효도를 한 적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매번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네요. 그렇게 눈물을 참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편하게 왔습니다. 그냥 밥 한 번 먹는 자리인데 빼볼 필요 있나요? 그럼 앉으시죠. 네. 그러시군요. 그렇죠, 뭐. 편한 게 좋죠. 그럼 애들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두신 날짜 있으세요? 저희는 애들이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원하시는 날짜가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날짜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3, 4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왔는데 저희는 아직은 결혼시킬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지혜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여러모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대못을 받고 말았죠.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었네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뭐라도 되세요? 아니, 뭐가 돼도 그렇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말에 사람 없는 거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저도 안 하네요, 이 결혼. 지혜야, 진정해. 사돈어른 말씀 먼저 잘 들어보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니? 어른들 앞에서 너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예비 시숙이 상견례장에 늦게나마 도착을 했죠. 저희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시숙 한마디에 모두 다 조용해지고 전 머리를 한 대 툭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빠, 엄마, 지혜, 내 동생 날이에요. 임날이. 처음 볼 때부터 익숙하다 했어요. 내가 지금 날이네 보육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때 장흥역에서 온 거 맞대요. 저랑 똑같이 왼손잡이. 그리고 어려서 우리 둘이 놀 때 흉터 남은 손바닥 상처까지 날이에요, 엄마. 순간 정적이 흘렀죠. 시숙의 말을 끝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 여동생이 지혜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나리를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몰랐다고? 너 정말 임나리 맞아? 아이고, 내 딸을 내가 이제야 찾는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냐 도대체? 미안해, 나리야.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아니, 용서해 주렴, 제발. 나리는 입양되기 전 제 이름이에요. 성은 기억 안 나고요.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면서 이름은 개명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뇨. 저희 부모님은 여기 있는 두 분이세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아이고, 나리야. 우리 나리, 내 딸, 내가 이제서야 찾는구나. 여한이 없어. 아유, 심장이.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만을 남기고 쓰러지셨고 놀란 시어머니 또한 시아버지를 부축하다 같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바로 실려갔지만 두 분은 어이없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죠. 전부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 남친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아 심장혈관이 확장되어 뇌까지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다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죠. 쉽게 돌아가시는 병은 아니지만 두 분 다 심근경색이 있으셨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망했죠. 그렇게 찾고 찾은 딸, 눈앞에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못을 박았다니.
너무 놀랬지만 저희 부모님이 먼저였기에 부모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시숙에게 듣기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의 친아빠, 친엄마가 맞더군요. 시숙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99% 일치했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며 인신공격을 한 사람들이 나의 친부모라니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충격을 세게 받으셨고요. 시숙은 저에게 아빠, 엄마가 저를 엄청 찾으시고 저를 잃어버린 뒤 집안은 웃음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우울증이 날로 극심해져 제가 어디 가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친아들같이 키울 재혁 씨를 입양해 저를 키우듯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서도 예쁨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눈앞에 일어난 사실임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와는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희 친부모님으로 인해서 혹시나마 저희 양부모님이 상처를 입으셨을까 또 한 번 부모님께 죄스러웠네요. 그리고 전 친부모님의 장례에 가진 않았고요. 솔직히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희 친부모님이라고 하지만 너무 얼떨떨하고 전까지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던 분들이라 애초에 마음이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절 왜 잃어버리셨을까 하는 원망도 들었고요. 전의 일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상처 주신 마음 그대로 제가 대가품했다고 생각했네요. 지금은 마음 정리를 많이 했고 그나마 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전 언제까지나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딸이 되고 싶고 그때 파혼한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시숙과도 만나지 않고 있고요. 세월이 지나 친오빠는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네요. 무슨 운명에 이끌리듯 만난 남자의 양부모님이 저의 친부모님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문득 가슴에 사무쳐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내심 집안 형편으로 저울질하는 분들이 나의 친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하면 못 견딜 정도로 화도 나네요. 이렇게 인품 훌륭하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쯤 저희 부모님께 모든 걸 다 갚으며 살 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전 열심히 살 거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네요. 2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혼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주길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그 아이 또한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인연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던 남편에게 줄곧 들어왔던 전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말로만 들었었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고 있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인터폰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여자를 저 또한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길 원하길래 남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여자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소식을 물어보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며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묵을 유지했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팔짱을 끼더니 남편의 전처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몰라보게 잘 커준 것 같다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엄마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가족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순간 아들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눈빛을 느끼게 되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곧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네요. 이미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제가 친엄마라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지 아들은 추가적인 진실들을 알길 원했고 20년 만에 나타난 전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냥 병원 위치만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그쪽도 잘 아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나 봐요? 분명 제가 꼭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후처이고 제가 본처니까 안방을 다시 되찾으려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가요?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겠니?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친엄마인 듯 연기하면서 키워줬던 사람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너랑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없을러졌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겨봤자 애만 상처받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눈빛에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친엄마라고 찾아왔던 전처 앞에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네요. 단 한 번도 저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와 전처 둘이 남게 되자 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는 전처에게 남의 가정 깨지 말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당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지나 버렸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어쩌자는 건데? 남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쪽한테는 예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두 번 다시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떠난 주제에 뭘 주워 먹으려고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고 있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몰라? 20년 키웠다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건 그쪽 생각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도 그쪽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 낳아준다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키워왔고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엄청 단단하고 그쪽이 들어올 틈은 조금도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뒤흔들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 그걸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길 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원래 인생은 굴곡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전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처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처가 한번 뒤흔들고 떠나고 난 뒤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였고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어요. 아들이 받게 된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친엄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와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와 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친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다가오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해야 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처가 다녀갔는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한테 빠짐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 어디 사용하려는 건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났어.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재욱이한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생각인가 봐. 말끝마다 재욱이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친엄마인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더라고. 분명 재욱이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맞춰줄 수 있겠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재욱이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전처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원했던 돈의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로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어차피 아들이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낳아준다고 해서 친엄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른 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내가 말한 돈은 준비가 잘 돼가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우리 가족 한 번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네. 얼마 전에 내 아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꽤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내 옆에 끼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나는 무조건 내 아들을 데려갈 거고 그쪽은 내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쪽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전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급하게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할 말이 있다며 집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며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어요. 아들 옆에 전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어디서 지금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어? 재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 말 조금도 들을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 서둘러 아빠 보러 가야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셨나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분이 저를 배아파 낳아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아갈 테니 당신은 이제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도 엄마 옆인 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게 진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저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이래서 천류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길러줬다 해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2번 다시 내 아들 옆에 나타나지 마.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지. 그쪽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아들은 짐가방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면서 서둘러 짐 싸서 나가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20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더 버텨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인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퇴하는 걸 선택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은 전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전처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아들 방에 걸려있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아들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한순간에 뒤돌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피했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병실 문을 열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목에 힘을 주며 들어왔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재욱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꾸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지. 결혼도 절대 안 시킬 거고 돈만 벌게 만들 거야. 낳아주긴 했지만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살살 달래서 내 팔 밑에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쪽도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라고.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쉽거든. 물론 나는 예이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늙어서 희귀병에 걸렸는데 당장 큰돈이 필요한 걸 어쩌겠어? 대출빚도 많아서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이참에 잘 됐지.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가겠어? 2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네가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눈물 좀 흘리면서 연기했더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바로 고개 끄덕이던걸? 내가 버리고 떠났다는 아픔보다 그쪽한테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더 큰 배신으로 느껴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 조건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준비해주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쪽한테 돈을 줄 이유 없고 재욱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저와 남편이 전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자 점점 한계치에 달했는지 전처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더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실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전처는 쫓겨나게 되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출입 금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었고 그쪽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아들을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처의 남편이 희귀병이 있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전처에게도 또 다른 친아들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전처의 장례식장에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조그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장례식장에 배치되어 있던 앰프 기계에 손에 쥐고 있던 걸 꼽는 순간 제 아들과 전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거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곧 세상을 떠날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만 해도 상당하다고. 저 인간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쉽게 뺏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너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한테 치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생명보험을 틀어놨는데 병 걸려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면 돼. 나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너한테도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줄 수 있어.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도 3억 정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널 키워준 그 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예정도 없는지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 떠나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결국 봐봐. 친엄마인 내가 너를 걷어들여 줬잖아? 20년 키워준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전부거든.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주길 바란다. 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언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 그래도 꽤 쓸모 있어. 이번 건도 얘가 물어온 거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다 먹은 생명보험금만도 꽤 된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도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워. 너는 20살이니 보험 직원으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면 되겠네. 너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남은 인생 행복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일단 보험에 대해 대충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부터 읽어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전처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기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던 전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당황스러웠는지 제 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선 당장 소리 줄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전처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처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전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며 전처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끝내 경찰이 오게 되면서 두 모자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친엄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용해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연기를 하면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안아주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고 제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네요. 그렇게 전처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계획을 세웠던 범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저희 집안을 무조건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기증받아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